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게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지켜보신 소감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김은지 기자는 어땠어요?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을 남겼나라는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가져온 게 뭐냐? 네. 우리 김만권 박사는? 오므라이스 외교라는데 오므라이스 먹고 한없이 오므라든 외교였다. 너무 아재 개그잖아. 죄송합니다. 오므라이스 먹고 오므라 들었다. 근데 너무 좋아. 괜찮은데? 오므라이스. 좋아하시는 건 같은 아재 개그. 그렇죠. 아재요. 그래. 네. 아재. 아재들의 언어 유희가 얼마나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그죠? 예, 죄송합니다. 몇 년 만에 해봤는데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므라이스 먹고 오므라 들었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 네. 자, 아무튼 김은지 기자의 발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굉장히 역사에 오래 남을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평가는 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역사적인 결단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교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해서 이것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란 무엇이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해서 이번 방일 외교 성과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게 외교가 아니래잖아. 왜 자꾸 기브앤테이크로만 생각을 하느냐. 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지고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대승적 결단.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협상이 아니죠. 협상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제 원조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무상 원조, 유상 원조라는 차원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실패를 자인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원조가 아니면 항복입니까? 예, 뭐 외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외교관이 했던 이야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외교는 기본적으로 51대 49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 100과 0으로 가져가는 싸움이 아니다. 51대 49로 서로 가져간 다음에 내가 51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외교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우리가 51대 49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게 100대 0과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 김태호 이제 대통령실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우리가 뭘 할 테니까 당신이 뭘 해달라고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외교 협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 참사가 아니라 그냥 참사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만권 박사께서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기본적으로 외교란 뭐 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뭐 국익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뭐 다른 국가와 하는 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이루는 말인데요. 이게 뭐 전쟁론 저자 뭐 클라우제비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은 총으로 하는 외교고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을 남겼는데 유명한 말이죠. 예.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20세기에는 이 말이 되게 상징적인 말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든 민주적 국가는 평화적 수단으로 이제 그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규범을 일단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치나 국익을 평화적으로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뭘 주고받느냐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해주신 기브 앤 테이크가 정말 중요하고 국가는 국익을 실현한다. 뭐 정말 어떤 가치가 목표가 아니라면 국익을 실현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정말 모든 협상은 50대 50이나 51대 49의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외교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는 당연한 겁니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하면서 우리 걸 내주는데 받아오는 게 없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형 같은 경우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아온 게 없는데 이것을 그리고 또 선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실현된 국익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로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 국익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여당과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국익이 뭔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익이 뭔가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기 전에 언급한 게 이제 경제 교류, 관광객 교류는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그 이제 그 요번에는 공동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이익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창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서 말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받아온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협상한 이후에 가지고 온 성과라고 내놓는 이야기들이 일본의 재계와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 놀랬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근거도 호텔과 공항에서 일본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공동이익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공동이익으로 핵심으로 가지고 온 이야기들이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 핵심 소개 부분에 한국 수출 규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계속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위적인 지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여기서의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정보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휴민트로서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갈급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이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는 네. 우리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얼마 전에도 세 발 쐈다고 그러니까 네. 저기 오버 때린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남은 거 하나는 이제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선언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언제 이제 우리나라에 올지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통 크게 내줬지만 받은 게 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인의 마음 그 워딩 하나 남아 있고요.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주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처럼 내주고 떠내주고 밖에 없다라는 이 아주 냉정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할 말이 없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없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우리 김만권 박사께 모름지기 외교란 이런 거다라고 사례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좀 우리나라 뭐 하나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정말 희한한 데 위치해 있잖아요. 정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다보면 다 강대국들이죠. 위쪽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태평양 쪽으로 보면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냉전 시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기본적으로 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전의 최전선에서 군사적, 안보적 위협을 다 안고 있었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다 최전선에서 안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서는 이 최전방에서 이 갈등의 최전방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냉전 어떤 분위기가 약간 허물어지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빠져나갈 틈이 생겨났었고요.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나갔던 게 우리가 지난 걸 생각해 보면 노태우 정부가 실시했던 북방 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이게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북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와 어떤 외교 관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반쪽짜리 외교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한다고 해도 북한을 반쪽짜리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념을 넘어선 어떤 지형 속에서 어떤 그 남북의 그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서 있었고요. 네. 실제로 그런 북방 정책을 통해서 이걸 실현해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발을 빼는 그 어떻게 보면 냉전의 최전선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정책은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신냉전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북중러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시 한미일 공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신냉전 체제에서 이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면 다시 우리가 그 발을 뺐던 그 냉전의 최전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게 한미일의 어떤 그 공조 체제를 통해서
공조체제를 통해서 동맹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품고 있는 속뜻은 다시 우리가 냉전의 최전방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투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멀리 보고 포석을 놓으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아마도 대통령실은 그런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투자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어느 종목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근데 지금 김만곤 박사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금 한반도 주변을 돌아가는 거 보면 결국은 투자, 포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 문제와 안보를 결합을 시키면서 우리의 그러니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이런 것 자체를 어떤 다시 안보 문제고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공조 체계에 우리도 들어가야만이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는 투자 개념이 하나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중국 견제를 위해 뭐 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대세상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투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수를 뒀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수들을 놓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수를 똑같이 놓는다고 하더라도요. 순서가 꼬이면 그 수는 자충수가 됩니다. 물론이죠. 죽는 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떤 똑같이 결과가 놓는 수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꼬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죽는 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일정 부분 그런 우려가 낳고 있다는 첫 번째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더라도 맨 나중에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국내의 반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나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적으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내줄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다. 레드라인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협상을 이렇게 하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주의 국가 모델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사실 국내 여론의 반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남북한에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때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결단하면 할 수 있으니까 국내 여론 같은 거는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세요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국내 여론의 반대를 굉장히 반일 선동으로 치부하면서 내가 결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지렛대를 다 차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과정이 단순히 과정으로서 문제가 아니라 협상력을 잃었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외교냐 협상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에서도 지금 이제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바이고 지금 국제질서가 그렇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의 공조가 과거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지점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과 일본조차도 그렇게 한미일 공조가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우리끼리 같이 가자라고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요. 때로는 포드와 CLTL이 손잡고 반도체 동맹을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만 한미일이 무조건 한편이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으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코너인 다시 만난 세계에서도 이제 쿼드 얘기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쿼드의 주창국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 아베 시절의 일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베의 전략은 이 아시아에서 어떤 좌장 역할을 하는 것,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쿼드를 주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발 빼는 이런 어떤 기조를 유지했고 미국도 그걸 이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도. 왜냐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라든 이런 것 중에서 대중국 관계를 고려를 하기 때니까 그래 뭐 이해해라고 했는데 왜 굳이 지금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이해한다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미일 공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그 축 자체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라고 한번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심으로 돌리고 있는 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작년에 우리가 내놓은 뭐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도 미국이 쓴 언어를 그대로 받아 쓴 건데 우리 정부가 마치 우리 정부의 전략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받아 쓰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체제에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일본한테 이만큼까지 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내주고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 이거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건지 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뭐 전문가는 그렇죠.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까지 다 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건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이번에 받아왔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막 뭐 이루었다라는 것들이 다 일본에 유리한 거예요. 지소미아도 그렇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WTO 제소 우리가 풀어주고 이러면 오히려 일본이 다 유리해지고 그리고 소부장 이 분야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독립도 이루었고 중요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국산화를 이루어낸 과정 속에서 이게 다시 재개되면 국산화를 이룬 우리 기업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수출 판로가 막혀 있을 때 일본 기업이 이득을 보는지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은 일본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오고 있는가? 이게 단지 한미일 체제에서의 가치 협력이라는 체제만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저 자신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외교란 모름지기 상호주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상호주의의 어떤 그 이제 대척점에 있는 여권 몇 사람하고 제가 인터뷰했더니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대일 햇볕 정책이다. 햇볕 정책이 상호주의냐?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대일 햇볕 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적국인 북한을 향해서도 햇볕을 쬐주는데 우방인 일본을 향해서 햇볕 못 쬐준다라는 그게 어디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네, 그러니까 누차 말하지만 이제 우리 일본과 우리는 이제 협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나라입니다.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과 시한을 정해두고 할 경우에는 실패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패를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기시다 총리와의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상권도 우리가 이제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대등한 상황에서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계속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계속 그 변주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일본이 통절한 사과를 하고 우리가 미래지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개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햇빛 정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비유인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햇볕 정책으로 사실 이게 돌아가면 햇볕 정책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북한에 그냥 햇볕만 쬐준다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햇볕 정책을 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햇볕 정책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없이 하는 햇볕 정책은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햇볕 정책을 하는 정부가 국방력 강화에도 그렇게 힘을 엄청나게 기울였던 겁니다. 사실 일본에게 햇볕 정책을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공유한 상태에서 햇볕을 쬐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지금 햇볕을 쬐주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다 이 햇볕 정도가 아니죠. 이게 온갖 꽃 피워주고 이런 게 다는 우리가 거기 가서 물 주고 정원 주고 꽃 피워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햇볕 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약간의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햇볕 정책 자체가 전략적인 거거든요. 뭐 그러냐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이른바 자유권 차원, 체제 보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면 결국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낼 수 있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체제를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북한의 경직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햇볕 정책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면 이런 전략적 목표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설령 햇볕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게 지금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두 분께 저는 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건 꼭 윤석열 대통령, 정부 관계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이런 생각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안위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한쪽 편에 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한쪽 편이라고 해서는 당연히 미국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판단에서 모든 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네, 외교에서는 평생 적도 없고 평생 뭐 동지도 없다. 이것은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의 어떤 바뀌는 국제 정세에 있어가지고 한미일 공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는 전 동의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사실 그 뒷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놓고 있어요. 미국조차도 가치 동맹이라고 말하고 그 자유주의 연대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은 행보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포드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중국과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만 마치 가치 동맹의 깃발을 들고 그 최전선에 나선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십자군 전쟁에 혼자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러니까 외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계산되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로지 우리만 그 남이 내세우는 가치 깃발에 휘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치 동맹이라는 건 정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치를 형식적으로 지금 내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카터 시대 때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치동맹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국의 태도 자체를 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 입장에서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림 자체는 되게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러시아의 뭐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보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태의 안을 좀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되게 핵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핵을 포기할 때 체제 보장을 뭐 이렇게 요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태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난 사태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도대체 체제 보장을 어떻게 시켜주고 그럼 도대체 북한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들은 뭐고 이걸 보면서 북한도 불안감을 느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지켜보면서 북한은 우리가 정말 핵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또 그렇죠. 북한은 얻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서 북한과 해결할 문제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네라는 그런 불안감이 첫 번째 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정확한 스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 연관돼서 불안감을 느낄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국내 여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들은 항상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이 사실 국내 여론이라는 부분이 제약하는 어떤 마지노선, 항상 레드라인이라는 것들,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전 이론을 보면 외교가 국내 정치에서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해 주신 아까 그 국내의 어떤 여론이 반대의 여론이 높을수록 국제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게 로버트 퍼트넘의 그 유명한 이제 투레벨 이제 띠오리라 그래서 이게 양면 게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88년에 나오면서 이 기존의 그 국내 정치에 외교가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를 엎으면서 결국 국내 정치와 외교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중요한 외교적 결단은 다 국내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 셋을 정말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일본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셋이 우리를 통해서 넓어졌지만 도대체 일본이 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합의 셋을 넓혀서 거기서 우리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겹치는 부분이 없고 일본만 넓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정부가 아무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호의를 주는데 상대방이 몰라준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보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외교 협상에서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사적 친교의 장이 아니거든요. 술 한잔 그리고 서로 폭탄주를 말아먹으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나 기시다 총리는 외교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 언사와 외교 프로세스에 밝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그 정상회담 의제에 독도와 위안부가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뒤늦게 말을 바꾸면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런 위안부 협상 관련해가지고 내가 그때 장관이었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반응이 뭐였냐라고 하는 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가 모욕하는데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웃어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좋은 게 아니라요. 무능한 거고요. 그 대통령의 무능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결단했다라고 말하는 식의 오히려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오히려 저희같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잘 못하고 왔다라는 비판 여론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협상력을 넓혀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국내의 비판들을 마치 내부 총질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평가 잣대로 국익이란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개념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주권이라는 개념인데 그렇죠. 그 사실은 외교라고 하는 것들의 그 외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외교가 어떤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외교의 목적은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한일 관계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사실은 주권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아주 좁게만 놓고 보더라도 사법 주권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후쿠시마 그 수산물 수입 문제 같은 경우는 검역 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뭐 독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고받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본다면 성립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뭐냐면 당연히 주권을 지킨다는 걸 전제로 어떻게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해서 외교 전술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지금 뒤집혀 있다 본말이. 이 점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화끈하게 결단을 한다. 아니 주권을 아무리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도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결단하고 말게 왜 그 본인이 그걸 결단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월권이죠, 월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게다가 이제 사법주권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독립된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럼 법원을 압수수색할 겁니까? 저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협상력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냈어. 모두가 조국 수사 반대했지만 결국 내가 해냈어. 모두가 대선 출마 반대했지만 결국 내가 해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반대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야에 좁혀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큰 성과를 내가지고 모두가 박수칠 것이다. 이런 어떤 서사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도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국가 모델이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했을 경우에는 설득의 설득,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이지 1%라도 지지가 있더라도 내가 한다. 그건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지탱에 들어간 민주주의 사회에 한국이 용인할 수 있는 지도자 모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드립니다. 철인 정치의 구현자 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철인 정치면 철학이 있어야죠. 철학이 내가 하면 된다는 철학은 아니고요. 아유 보편적 가치라는 철학을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협상이 사실 협상으로서의 그러니까 뭘 받아왔냐라는 지점에서 비협상적이다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몰력사적이다 이런 지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꾸 그것을 반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에 1년에 몇백만 명씩 가고 슬램덩크가 흥행하고 다나카상이 유행한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일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번 말하는 국민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걸 하나 지금 퉁쳐가지고는 아니 일본 다 좋아하고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협상 왜 뭐라고 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대일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성찰과 고찰이 있을 수 그게 있지만 하나 그걸 또 사례를 얘기하던데 김대중 정부 때 국민들의 극심한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K컬처가 결국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왔겠느냐? 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 있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선언과 미래지향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상이거든요. 주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개방은 일본의 통절한 사과를 전제로 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게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얻어온 게 있어야 반대를 해도 거기서 할 때 우리가 그 실천하는 쪽에서 뭔가 내밀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유가 이제 사과라도 받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뭘 받아왔느냐를 묻고 싶다는 거죠. 예. 사과와 배상 다 빠졌고요. 그리고 뭐 진전된 인식 우리가 원하던 세 가지 다 빠져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얻었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국민들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반일도 아니고 무슨 누가 뭐 여당이 누가 말하든 북한의 지령도 아니고 당연히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네요. 끝이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아마 1%라 하더라도 결단할 거 한다고 했는데 더 빠지면 그때 정말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진짜 고려 안 할까요? 네, 이미 이제 그럼으로써 다시 우리는 협상력의 지렛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정권 바뀌면 늘 말 바꾸는 사람들이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미 윤 대통령이 결단해서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뭔가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협상력은 더 사라지는 것이고 뭘 더 내줘야 되냐라는 걱정부터 드는 것이죠. 거기는 자민당이 장기 지배하니까 이 정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는 팅킴은 외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번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